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렸던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결혼을 해버렸던 것 같네요. 처음엔 저도 평범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는 좋은 엄마가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노름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편하게 우는 날보다 가슴 졸이며 사는 날이 훨씬 더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이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버티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견뎌내던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까지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병수발을 들게 되었어요. 3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 부모를 모신다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곁에 있었습니다. 미운 건 남편이지만 아버님께서는 저를 예뻐해 주시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결국 증상 악화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동안의 병수발에 고생했다고 토닥여주기는커녕 제 남편은 당당하게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기만 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를 우습게 봤던 남편에게 인생 최대의 한 방을 날려버린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버렸죠. 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꽤나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저를 먼저 챙겼고 웃을 때마다 사람을 안심시키는 그런 푸근한 미소를 지었었죠. 이 사람이라면 평생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그건 정말 철저하게 포장된 껍데기와도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리다가 돌아오는 정도라 생각했고,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고, 늦게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에 담배 냄새, 이상한 향수 냄새까지 섞여 있는 요상한 냄새들도 풍겨오는 겁니다. 어느 날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제게 비상금을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더니 그제야 실토하더라고요. 도박했다고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친정에 알리기도 창피했고, 그렇다고 이혼을 결심하기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결혼했으면 어떻게든 참고 살아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강했으니까요. 남자는 원래 다 그래. 참아야 가정이 지켜진다. 주변에서도 그렇게들 말했었고, 저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 힘든 와중에 아이까지 들어서 버렸고요. 저는 아무 의지할 것 없이 아이만 바라보고 이겨내려 했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남편이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면 그래, 이번 한 번만 더 참자 하고 마음을 다잡는 게 일쑤였고, 그렇게 몇 년을 견디다 저라는 사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저 견뎌야 하는, 죽기 위해 살아가는 미련한 아줌마가 돼 있었죠.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고 돌아오면 집안에다 분풀이했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도 했었어요. 아이들에게 해를 입힐까 조마조마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죠. 이혼을 해야 하나 1000번 만번 생각을 했지만 그리 쉽게 마음을 정하기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또 어쩌다 한 번씩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웃고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냥 이 사람이 쓰레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 하는 조그만 희망을 품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흘러 저희 아들도 제법 자기 앞가림을 하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세월이었지만 그런 남편 덕분에 제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아들 때문에 웃었고 울고 살아가는 이유를 느꼈습니다. 아들 하나만을 위해서라면 그 힘든 세월도 견뎌낼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아마 그때 저는 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해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남편은 뭐 크게 달라진 것도 크게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나마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몇 해 전 큰돈을 한꺼번에 날리고 나서는 남편 본인도 꽤나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도박판은 아예 발길을 끊었죠. 저도 그때 잠시나마 기대해보려 했습니다. 혹시 이제는 조금 정신 차렸을까 하고요. 하지만 뭐 예상한 대로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도박을 끊고 나니 이번엔 다른 것에 빠져 사람을 피말리게 하더라고요. 술, 노래, 유흥, 밤이면 밤마다 술집을 전전하고 어디서 그렇게도 힘겹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지 집에는 사람 구실만 겨우 할 만큼의 시간만 머물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늦은 밤 술에 쩔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제 삶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도 이제 제법 커놓으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본인도 이제는 보기 힘들다고. 엄마 인생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언제 이렇게 아들이 컸을까? 정말 그 말에 많이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찌나 뭉클하고 또 아프던지요.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정말 제 상황이 심각하긴 심각했던 거겠죠. 저도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다는 것도,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입으로 말하는 건 쉬워도 막상 제 인생에서 제 이름 앞에서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히는 건 쉽게 결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이라고 미운 정이어서 이러는 걸까요?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비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이혼과 체념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오더니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놀란 나머지 저도 갑작스럽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까지 떨리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고 아버님이 괜찮으실까? 상황이 심각하면 어쩌나? 오만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시는 아버님을 처음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버님은 눈은 뜨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의 손을 잡은 제 손을 힘겹게 잡으시더니 저를 쳐다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의식은 있으신 상태였고 다만 편마비가 심하게 오신 상태였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다고 지금부터 재활을 잘하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셨죠. 하지만 편마비 증상으로 당분간은 간병인이 상조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병실 안에 시어머님은 안 계셨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원래부터 허리가 아프시고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셔서 오늘 이 자리엔 저만 불이 나게 달려왔던 거였어요. 남편도 회사에 있었고 어머님은 연락을 받으셔도 동행하실 분이 없으면 혼자서 이동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아버님 옆을 지켜드릴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것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보호자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부터 병수발은 제 몫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요. 그렇게 저는 속을 썩이는 남편 곁에서 고단한 세월을 견뎌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아버지의 병수발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병원에 발길조차 들이지 않는 상불효자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병문안을 오는가 싶더니 이젠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묻는 것도 귀찮은 듯 보였습니다. 오로지 모든 간병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된 거죠. 밤을 새워 간호하고 손발이 다 굳어가는 아버님의 관절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잘하니까 맡기는 거라며 툭 던지듯 말하고는 여전히 음주가무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천불이 치솟았어요. 이게 정말 사람일까? 이게 자식의 태도가 맞는 걸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덜 억울했을 겁니다. 이런 불효도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고요. 시간은 참 잔인했습니다. 괜찮아지는 듯 싶다가도 아버님의 상태는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조금 어눌해지고 손발이 굳는 정도였지만 차츰 삼키는 것도 어려워지고 시선마저 흐릿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님은 거의 반응이 없는 상태로 누워만 계시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은 점점 혼수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으시다며 긴 시간을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곁에 앉아 마른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저는 문득 옛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속을 썩였어도 시아버지만큼은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던 분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소리 지르고 돈 문제로 속을 썩일 때마다 아버님은 몰래 제 손에 생활비를 쥐어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남편을 저렇게 밖에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시다며 연신 제게 사과만 하셨던 아버님이셨습니다. 유일하게 이 집에서 제 편이 되어주셨던 분이었어요. 남편이 도박으로 집안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도 아버님은 단호하게 그를 꾸짖어 주셨고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고마우신 아버님이 지금은 이렇게 힘없이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작은 새처럼 축 늘어져 누워 계신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이 먹먹해지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죄송하고 고맙고 그저 슬펐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제 안을 차지했었죠. 저는 그저 조용히 아버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가만히 오래도록 손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아버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축 늘어진 몸을 하시고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서럽고 슬프고 무엇보다도 외로움까지도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는 시아버지라고 부를 테지만 제겐 아버님은 정말
가족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줬던 유일한 어른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남편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눈물 흘리는 척 연기하면서 뒤에서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게 바빴으니까요. 문상객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피곤하다며 밖에 나가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결국 장례 기간 내내 누구보다 지치고 힘들었던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손님을 맞고 상복을 입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도 아버님의 영정 앞에 조용히 서면 자꾸만 눈물만 흘러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까지 배웅하고 나서는 몸도 마음도 망가진 채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꺼낸 한마디가 아버님을 떠나보낸 제 허한 심정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더라고요.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온 길이고 아직 슬픔도 다 정리되지 않았는데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무심한 입으로 저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던지더라고요. 참으로 기가 막혀 아무 말도 없이 빤히 쳐다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실수하듯 웃음도 나왔습니다. 참, 아무리 쓰레기라도 이런 쓰레기도 없다는 생각으로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할 일도 없어졌는데 내가 굳이 너랑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솔직히 나도 너랑 사는 거 좀 이젠 지긋지긋하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이제 각자 편한 길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서로 인생 낭비하지 말자고. 네가 이 집에 붙어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지훈이도 다 컸겠다. 같이 살 이유도 이제 없잖아. 불쌍한 척 희생하는 척 하지 말고 이제 그만 서로 놓아주자. 여기 이혼 서류 깔끔하게 도장 찍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렇게까지 못됐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야만 당신 속이 후련해? 나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당신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당신이 나한테 고마운 것도 미안한 것도 단 하나쯤은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내가 당신한테 참아준 시간이 몇 년인데 그걸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린다고? 하긴 지금 표정 보니까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이네. 좋아, 원하면 이혼해 줄게. 그 대신 하나만 묻자. 정말 단 한 번도 날 생각해 준 적은 있었어? 아, 진짜 뭐라는 거야.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다 끝난 마당에 뭘 또 미안하니 고맙니 그런 소리를 해. 우리 둘 다 답 안 나오는 거 서로 알고 있었잖아. 네가 참고 견뎠다고? 나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 서로 못 견딜 거 알면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 꺼내서 뭐해. 이런 건 깔끔하게 끝내야 되는 거야. 구차하게 죄책감 찾고 미안함 찾고 그런 거 다 쓸데없다고.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때 그냥 보내주자. 괜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어? 그래, 괜한 걸 물었지 내가. 나는 그나마 마지막까지는 최소한의 도리는 할 줄 알았어. 근데 당신은 끝까지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지. 이혼해 줄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 해줘야지. 나도 이젠 붙잡을 생각 없어. 서류 내놔. 당장 도장 찍어줄 테니까. 빨리 끝내버려야 더 험한 꼴 서로 안 보고 살지. 안 그래? 이렇게 순순히 도장 찍어주겠다고 하는 거 보니 당신도 이혼 생각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게 분명하네. 당신도 같은 마음이면서 왜 나만 쓰레기로 몰고 가는 거야? 서로 도끼인 개끼니야. 그래, 당신 말대로 빨리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저는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는 빼곡히 적힌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제 손에서 이혼 서류라니 결국 이런 결말이 오고야 마는구나 싶은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도장 하나로
이제 이 사람과는 정말 끝이라는 게 이제야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는 제게 남편은 조급한 표정으로 손짓하더라고요. 볼 거 뭐 있냐고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도장이나 찍으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언젠가는 변할 거라 믿었던 사람, 한 번만 더 참고 견디면 나아질 거라 기대했던 사람. 하지만 결국 어떠한 것도 변하지 못했던 사람을 보니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을 저렇게 살고 싶을까 하고요.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는 도장을 마침내 찍었습니다. 제 지난 20년이라는 시간을 스스로 끝맺는 날이 오니 기분 참 묘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내듯 남편 쪽으로 휙 하고 던졌습니다. 남편은 잽싸게 서류를 받아가기 바빴고요. 이제는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떤 감정도 안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도장을 찍어주었지만 사실은 저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에 대한 남편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오랜 시간 비밀로 하고 숨겨두었던 진실까지도 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제 스스로 알아낸 건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덕분에 알 수 있었어요. 때는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제가 병수발을 들기 시작하고 2년이 가까이 됐을 때였어요. 하루 이틀 병원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집보다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 때였죠. 아버님의 상태는 늘 쇠약해 보였고 저는 늘 곁을 지키며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아버님의 병세에도 제 고생에도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며 핑계만 늘어놓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정말 어쩐 일인지 남편이 병문안을 온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틈타 오랜만에 편히 밥을 먹기 위해 구내식당을 내려갔고 간신히 점심을 해결한 뒤 근처 은행에도 들러 잠깐 볼일을 봤습니다. 정리가 덜 된 공과금 납부와 기타 개인 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마침 시간이나 볼일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새를 못 참고 본인이 오래 있을 수 없다며 전화를 걸어 저를 재촉하는 겁니다. 빨리 가야 된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저는 결국 은행 볼 일도 마저 보지 못한 채 병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병실로 들어서자 남편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는 인사도 대충 한 채 나가버리는 거예요. 본인 아버지 수발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어쩜 저렇게 대할 수 있는지, 가족은 맞는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남편과 교대 후 병실에 앉아 아버님 곁을 보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버님이 힘겹게 입을 여시는 거예요. 기운도 없으시고 편마비 때문도 말씀도 어눌하게 하시는데 간신히 몇 마디를 꺼내시는 겁니다. 여자, 조심해라. 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고 표정으로만 계속 아버님 뭐라고요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 불편한 안면과 말씀에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호준이 여자 있다라고요. 그제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뭔가 들은 게 있으시구나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병문안이라며 왔던 진짜 목적도 왠지 따로 있을 것만 같았죠. 아버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짧은 한마디로 저는 순식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 번에 뒤엉키면서 생각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남편이 왜 병원을 찾아온 걸까? 아버님 걱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 병문안은 왜? 아버님 상태 보고 언제 돌아가실지 살피려고? 에이 설마, 그건 정말 인간도 아니지. 근데 여자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 여자가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오기라도 했다는 건가? 아님 통화하는 걸 아버님이 들으신 건가?
아버님께 더 여쭤보고 싶지만 몸도 불편하시고 말씀도 힘겹게 하시는데 자세한 상황을 여쭤보는 건 힘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힌트를 주셨으니 저는 제가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여자 조심하라던 그 힘겹게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여 봤어요. 티내지 않고 남편의 움직임을 살피려고요. 하지만 그러기엔 저는 병원에 묶여 있어야만 했기에 아들에게 며칠만 교대로 간병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원래도 교대로 하자고 했던 착한 아들인데 공부에 전념하라며 제가 거절했었거든요. 아들의 도움으로 저는 집에 올 수 있었고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면 집에 돌아온 남편의 옷을 확인해 보았어요. 지갑에 꽂힌 낯선 술집 영수증에 옷에 묻은 향수 냄새 같은 것들도 여전하더라고요. 남편 핸드폰 메신저함에도 자기야라는 말이 오가는 대화들과 호텔 예약 내역과 결제 내역까지 함께 찍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캡처해서 제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 정리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참 나쁜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런 와중을 틈타 외도까지 하고 있는 남편을 정말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자고 있는 남편 위로 똥물이라도 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저 속으로 울기만 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고 너무 안타까워 보였거든요. 차라리 지금처럼 영영 모르고 살았으면 덜 상처받았을까 망연자실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저는 어김없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게 왜 이 사실을 알려줬냐는 둥 원망도 속상해하는 티도 내지 않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님을 보필했어요. 그러고는 다시금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말도 어눌하신데 자꾸만 힘겹게 말씀하시려고 해서 이번엔 더욱 가까이 아버님 곁에 붙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힘드시면 무리하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 여기 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긴 말 못한다. 내 땅 보험금 다 네 앞으로 해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거 바라려고 아버님 간호해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계신데 어떻게 제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하면 나 죽을 때 눈 못 감는다. 아버님이 왜 죽으세요? 치료 잘 받고 재활하시면 되는데 다 나으시고 그때 말씀해 주세요. 무섭게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기도 힘드실 텐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아버님. 내 소원이다. 사람 불러줘. 아버님과 그리 긴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저는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제게 하고 싶으신지요. 아버님은 건강하셨을 무렵 소유하고 계셨던 땅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이나 남편에게로 갈 텐데 그걸 저에게 명의로 바꾸고 싶다는 눈빛이셨어요. 아버님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 힘겨운 눈에서 눈물까지 흘리시며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버님을 떠나보낼 생각도 없고 남편의 잘못을 이런 식으로 돌려받을 생각은 없는데 건강하실 때 그렇게 본인 아들 때문에 속 썩어 미안하시다고 하셨던 아버님은 아픈 몸이 심해도 불구하고 그 미안함에 제가 계속 신경이 쓰이셨나 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고 아버님의 부탁대로 급히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아버님께서 병상에 누워 계신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고요.
상담 끝에 변호사와 공증인이 함께 병원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본인이 죽게 되면 사망보험금 수익자도 저에게로 돌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정말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마음으로 아버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돌려 담당 직원이 병실에 오도록 연락을 취했었죠. 아버님은 마비가 오지 않으신 반대팔로 힘겹게라도 서명을 하셨고, 그렇게 땅은 제 앞으로 보험금 수익자도 제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 자꾸만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 명의로도 하지 않으시려 했던 이유에 대해선 직접 말씀을 들은 건 아니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았어요. 그 이유는 남편으로 인해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머님은 결혼 생활은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저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고 다그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인 아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시고 저의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신신당부하셨었죠. 그런데도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신 건 아버님 뿐이셨기에 아버님은 그런 어머니를 뒤로 하고 저에게 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변호사님도 다 확인하셨고 아버님께서 직접 힘겹게 손끝을 움직여 사인도 하셨고요. 보험회사 직원 앞에서도 수익자 변경 서류에 겨우 힘들게 서명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챙겨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땅도 보험금도 모두 제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는 서류를 보니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아버님이 제게만 주신 이 선물을 저는 죄송함과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날 이후 아버님의 증세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몸을 움직이시는 것조차 불가능해지시고 아버님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하였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보호자 침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 몸에 달린 모니터 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하게 간호사 선생님을 불렀고 아버님을 보시더니 순식간에 의사 선생님도 찾아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버님의 상태를 보시더니 상황이 심각하다며 급히 응급검사를 확인하고 응급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말씀만 주시고는 아버님을 급히 모시고 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불이 나게 아버님의 몸에 각종 의료 장비를 연결하고 환자용 침대가 급히 움직이는 걸 보니 정말 아버님이 어떻게 되시면 어쩌나 발만 동동 구르게 되더라고요. 이후로 아버님의 결과는 뇌혈관이 다시 막히면서 뇌 손상이 더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난다고요. 아버님은 곧바로 수술실로 이동하셨고 저는 수술 대기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아버님의 수술이 끝나셨다는 간호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은 어찌어찌 잘 마쳤지만 손상이 심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씀과 지금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다는 말씀이셨죠. 그렇게 아버님은 의식이 없이 축 늘어져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수술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도 오랜만에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나 하는 착각이 들 뻔했습니다. 남편의 수술 잘 됐냐 짧은 말에 수술은 하셨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짧게 욕을 내뱉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때는 마치 아버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못했고 기어이 남편의 입에서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하,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냐?
나 참. 아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시다니. 근데 당신 혹시 아버지 보험금 관련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 어떤 보험 들어놨는지 어디서 봤는지 그런 거. 혹시 서류 같은 거 당신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아버지 예전에 무슨 보험 하나 들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건지 기억 안 나지? 지금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나중에 다 지나가고서 허둥대는 것보단 지금 알아봐 놓자.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 보험금 이야기부터 나오는 거야? 아버님 아직 숨 붙어 계셔. 당장 돌아가시기라도 바라는 거야? 어떻게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어? 당신 정말 진짜 인간 맞아? 당신 입으로 아버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리고 아버님 보험금을 왜 나한테 묻는 거야? 아직 죽지도 않은 분 보험금부터 챙기겠다니. 어쩜 그렇게 당신은 속내를 숨기지도 못하고 고지고대로 드러내느냐고. 정말 최악이다. 최악이야. 뭐 최악? 너 내가 뭐 못할 말했어? 수술도 했고 의사도 예우 좋다고 했다며. 누가 봐도 기적 같은 거 기대할 상황 아니잖아. 죽을 거 뻔히 보이는데 괜히 희망 갖는 척 하는 게 더 가식적이야. 알겠어? 현실을 봐, 현실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처신하면 뭐 기적이라도 일어날까 봐? 나라고 아버지 죽길 바라냐? 그냥 대비해둔다는 거 아니야, 대비. 뭐 대비? 당신이 대비해둔다는 건 결국 돈 때문 아니야? 당신한테 아버님은 살아계신 존재가 아니라 그저 돈으로 환산되는 존재로밖에 안 보이네. 진짜 부려도 이런 부려가 없지. 아버님 걱정은 하긴 했어? 병문안 한번 제대로 온 적은 있고? 병실에 앉아 아버님 손 한번 잡아본 적 있느냐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당신은 진짜 천벌받을 거야. 됐고.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야. 괜히 감정 소모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라고. 죽을 거 뻔한데 무슨 헛된 희망 타령이야. 그런다고 살아나시기라도 할까 봐? 난 그냥 필요한 절차 준비하라던 것뿐이야. 당신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나와도 결과는 똑같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마저 잘 보살펴드려. 남편은 여전히 아버님을 걱정하는 모습은 단 한순간도 보이지 않고 보험금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라고요. 모든 게 뻔히 들여다 보였어요. 그 보험금으로 새 인생 시작해보려는 속셈일 수도 있고 뭐 하고 팠던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었겠죠. 남편은 지금 아버님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기대하는 건 오직 보험금, 오직 땅, 오직 돈이었죠. 저는 곧 남편이 어떤 절망을 맞닥뜨릴지 뻔히 아는데도 당장 입을 열어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싶어서 입술이 바짝 마를 정도였습니다. 그 보험금도 그 땅도 이미 다 내 이름으로 넘어왔어. 속으로 수천 번 소리쳤죠. 근데 꾹 참았어요. 아직은 이 사람이 더 깊고 큰, 더 허황된 기대에 빠져 있었으면 했고, 그래야 마지막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이 오기까지 어떻게든 참자 다짐했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걸 겨우 마음을 다잡아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견디다 결국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었겠다.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저희는 별거하게 되었고 남편도 더는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얼굴로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고 아버님 명의 재산들을 정리할 궁리에 신이 나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곧 그 모든 헛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올 테니까요. 그리고는 마침내 남편이 이러한 일들을 알게 된 순간이 온 듯 싶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더니 핸드폰에 남편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처음엔 안 받으려 했는데 부재중만 이미 10통 가까이 오는 상황에 남편 발에 불이 제대로 떨어졌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죠. 야, 너 지금 어디야? 지금 나랑 장난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보험사에서 수익자 이름 네 걸로 돼 있는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왜? 아버지 땅도 네 명의로 넘어갔다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해놓고 감히 나랑 이혼을 해? 당장 이 상황 설명해. 당장! 이게 사기야 뭐야? 네가 우리 집안 걸 다 가로채겠다 뭐 이거야? 병수발 좀 했다고 그걸 가로채 간다고? 무슨 이런 막장 드라마가 다 있냐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당장 되돌려놔! 당장! 사기라고? 정말 가관이다. 그럼 내가 어디 한번 물어보자. 아버님 살아계실 때 당신은 뭐 했는데? 병문안은커녕 아버님 손 한번 제대로 잡아드린 적 있니? 숨 붙어 계신 아버님 옆에서 보험금 타령한 게 누군데? 돈만 밝히면서 아버님 돌아가시길 기다린 게 누군데? 그 결과가 이거야.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불효 아들 대신 선택해 주신 게 나라고. 땅도 보험금도 모두 아버님이 직접 내게 주신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아프신 아버지가 어떻게 네 이름으로 바꾸셨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네가 아버지 정신없을 때 몰래 꾸민 거지? 그렇지? 이건 명백한 불공정이야. 고소할 거라고 당신!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 아주 법을 우습게 생각하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당신 신고할 거야. 법. 그래, 얼마든지 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공중서류도 다 있고 아버님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시는 거 본 사람이 몇인데. 아버님이 직접 남김없이 나한테 넘겨주신 거야. 너 같은 자식한테 한 푼도 남기기 싫다고. 당신 친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내린 결정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잘난 법대로 어디 한번 해봐. 그보다도 먼저 반성할 건 없어?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이 맞는데? 내가 뭘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왜 고개를 숙여야 하느냐고. 아버지 재산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건데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아버지 꼬득에서 빼앗아 간 거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도대체 뭘 가지고 나한테 부끄럽다느니 반성하라느니 그러는 건데? 그래? 당신 그렇게 당당하니까 정말 재밌다. 당신이 그동안 저지른 짓거리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놨어. 당신이 딴 여자랑 어울려 다닌 사진, 문자, 카드 내역까지. 도박 끊었다더니 유흥비로 펑펑 쓴 내역도 다 있더라. 지금은 겨우 이혼 서류만 접수한 상태라 그렇지 조만간 법원에 가게 되면 이거 다 제출할 거야.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법정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겠지. 나는 위자료까지 제대로 챙길 생각이니까 기대해. 뭐라고? 네가 무슨 증거를 모았다는 거야 지금? 어디서 사생활 침해하고 있어? 네가 몰래 뒤져서 모은 거면 문제될 수 있는 거 몰라? 그런 거 법원에 내봤자 소용없을걸? 구질구질하게 뒤에서 이런 거나 모으고 있었냐?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좋게 이혼하고 끝내. 이제 와서 뭔 뒷북이냐고. 웃기지 마. 서로 피곤해? 당신만 피곤할 거일 텐데. 나는 이미 모든 준비 다 끝났어.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다 수집해뒀고 변호사 상담도 끝낸 지 오래야.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들고 나갈 증거들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이었는지 법정에서 똑똑히 증명만 하면 돼. 진짜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아님 나보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 보험금 하나 믿고 지금 여기저기 일 벌여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빌린 돈도 있고 계약금 걸어둔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보험금 없다 그러면 나 진짜 끝장난다고. 당신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어?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지금이라도 그 보험금 당신 명예니까 그냥 나랑 나누자. 괜히 서로 피 보지 말고 좋은 말로 해결하자고. 아니 부탁할게. 진짜 나 그 돈 없으면 안 돼. 진짜 안 된다고. 당신 입에서 나올 소리야 그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금부터 챙기려던 건 당신이잖아. 그 돈이 생명줄이었던 건 아버님이 아니라 당신이 벌려놓은 그 더러운 인생 때문이라는 거
진짜 모르겠어? 나랑 산 세월. 그래, 그 세월 동안 당신한테 받은 상처값까지 따지자면 이 돈으로 턱없이 부족해. 알아? 나는 당신한테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당신이 망하든 말든 이제 내 할 바 아니야. 아니, 진짜 왜 이래? 이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부부. 같이 살던 시간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매몰차게 나오면 나 진짜 이 일 감당 안 돼.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봐줘. 보험금 일부라도 나눠줘. 아니, 그 10분의 1이라도, 어? 나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니까? 한 번만, 마지막 부탁할게. 그래, 부부였지. 근데 그걸 부순 건 당신이야. 바람 피우고 돈 흥청망청 쓰고 아버님 병수발 할 때 쳐다도 봐주지 않았던 거 그게 당신이 한 짓이라고. 감당이 안 돼? 그럼 그 잘난 여자친구한테 부탁해보던가. 난 당신이 어떻게 되든 이젠 상관없어. 당신이 만든 구덩이니까 혼자 끝까지 빠져나와봐. 나는 더 이상 당신 같은 구질구질한 인생에 발끝 하나 담글 생각 없으니까. 남편은 아직도 뭔가를 애원하듯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더는 들을 가치가 없어 아주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이 사람과는 영영 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뭔가 단단해지는 그런 기분도 들었고요. 이혼은 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남편은 법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모아놓은 수많은 증거 앞에 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판사는 양육권 문제를 논할 때도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해 주었습니다. 짧고 단호한 판결이었죠. 정말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법정을 나오는 순간 저는 어찌 그리 눈물이 나던지 아버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임에도 저를 선택해 주신 것 자체가 왠지 모르게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자꾸만 느껴져 한참을 서서 울었던 것 같네요. 그런 저를 보며 아들은 어깨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고 듬직한 제 아들을 보니 그제야 숨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참아야 했던 시간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끝이 안 보이는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햇살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버티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모두 당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이제 제 아들과 함께 조금 더 단단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가려 합니다. 혹시라도 제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저는 더없이 기쁠 것 같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